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해외의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뉴스들 가끔 들으시죠? 최근에 특히 칸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들이 상도 받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는 이게 영화제라는 게 상 주는 행사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업계에서는 영화가 사고 팔리는 일종의 영화 박람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영화는 이런 행사에서 어떤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사고 팔리는지, 그리고 이런 마켓에 출품해서 상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은 건지 영화 시장의 뒷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과 홈쇼핑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반려동물 사랑이 각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반려동물 스타트업을 잇따라 인수하거나 투자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회사가 노리는 반려동물 사업의 이면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칸 영화제 같은 국제적인 영화제는 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새로운 영화를 선보이고 또 딜을 하고 그런 영화 마켓으로서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영화 거래소에서 어떻게 영화들이 사고 팔리는지, 어떤 식으로 거래되는지, 칸 영화제에서 상 받은 이야기로 일단은 들떠있긴 합니다만 그 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거래들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칸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보인 다음 소희라는 작품을 직접 제작한 제작사 대표를 모셨습니다. 트윈 플러스 파트너스의 김동화 대표님, 이분은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네, 이번엔 좋았습니다. 예. 예. 제작도 하시고 투자도 네. 하시고 그 영화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희? 네.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이번에 또 각광을 받았는데. 네. 여기에도 예, 관여되어 운 좋게, 계세요? 예, 운 좋게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세 작품에 모두 투자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 소위는 제작 투자를 했고요. 기획 예. 제작 투자를 했고 브로커 헤어질 결심은 이제 뭐 단순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배급도 하고 있어서 저희 예. 어쨌든 이번 칸 영화제 그리고 마켓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임에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영화제는 보통 상 받고 상 주고 야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 네, 같은 맞아요. 그런 네. 뭐 그냥 노벨상 시상식에는 우리는 시상자 발표하고 끝나니까 그렇죠. 그런 건 줄 아는데 네. 이에 앞서서 혹은 네. 이 뒤에서 네네. 굉장히 그 물밑 거래들이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영화가 워낙 상을 많이 타니까 예. 수상 소식에 열광을 하면서 칸 영화제 상 타는 부분에 주목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칸 영화제는 세계 최대 국제 영화제일 뿐 아니라 세계 최대 필름 마켓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페스티벌도 칸느 그래갖고 영화제 예. 축제와 마르쉐도 칸느 그래갖고 마켓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좀 간단히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따귀 사건으로 주목을 끌었던 미국의 아카데미를 좀 하나로 비교를 미리 좀 네네. 해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우리는 그냥 둘 다 편의상 영화제로 부르긴 하는데 영화제랑 예. 영화상이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게? 네네 칸 국제영화제는 일단 마켓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많은 영화들을 초청을 해서 상영을 하는 거죠. 저희 며칠씩 다음처럼. 축제를 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사고 팔리기도 하고 그렇죠. 박람회 느낌. 네, 박람회 네. 느낌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화 축제의 장이자 산업의 장인 거고 예. 아카데미는 마켓도 없고 그리고 상영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상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에서 차이를 구분을 하자면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랑 이제 청룡이나 이제 백상예술대상 이렇게 시상식하고 느낌이군요.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도 칸은 이제 75회 국제영화제 이렇게 부르고 예. 아카데미는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3대 국제영화제 이렇게 포함이 또 안 되는 게 예. 로컬한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영한 영화들에 대해서만 상을 일단 하루 상을 주는 예,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는 네네네. 딱 하루짜리. 네네네. 그 하루짜리 시상식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지난번에. 하루 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어. 그래서 이번에도 마켓은 17일에서 25일까지 열렸고 영화제는 칸 같은 경우에 17일에서 28일까지 마지막 시상까지 열렸고요. 네. 그래서 가장 붐비는 일정은 오히려 이제 시상할 때 우리 영화들 상 탈 때는 좀 한산해지고요. 예. 그래서 영화제 자체도 크게 보면 세 개가 있는데 뭐 공식 부문, 그다음에 감독 주간, 비평가 주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예, 이번에 저희 영화 초청된 거는 비평가 주간의 폐막작이었고 어쨌든 3대 주간을 통틀어서 개폐막작으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럼 뭔가 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분류를 하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감독 주간, 예, 비평가 주간, 주간, 예. 주간이라고 하는 게 뭐 이번 주, 다음 주 할 때 그 주간입니까? 아니요, 주간사 할 때 말하는 아. 어디가 주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감독들이 뽑은 영화, 그렇죠, 맞습니다. 비평가들이 뽑은 영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시상을 네, 따로 네, 한다. 네. 비평가는 참고로 감독의 첫 번째 작품토는 두 번째 장편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신인들이 대거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몇 번 그럼 나오신 신인 아닌 분들은 예, 세 번째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비평가 신청은. 주간에는 안 들어오고. 네, 주로 이제 공식을 노리죠. 그런 사연이 있군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힌 상에 대한 시상식은 이 영화제가 그럼 끝날 무렵에 합니까? 네, 비평가 주간은 저희 25일에 끝나서 25일 날 폐막을 하면서 저희 폐막 상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감독 주간은 아예 그 상 이런 게 없고 그냥 초청만 하고 비평가 주간은 경쟁 부문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무슨 뭐 어떤 작은 협회들, 네. 작고 큰 협회들의 상들이 이렇게 수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독 주간이라고 하면 네. 그건 감독들이 모여서 올해 영화 괜찮은 거 뭔지 그렇죠. 그렇죠. 서로 모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박람회를 그렇죠. 여는 그렇죠. 시상식은 따로 없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는 건 꽤 신인들이라는 뜻이네요. 어떤 영화가 비평가 주간은 그렇고요. 감독 주간이나 공식 부문 다른 부문들은 그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질 결심이나 브로커가 들어갔던 부분은 레드카펫을 밟는 공식 부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팔렸어요 영화도. 그러면 뒤에서는 부스 차려놓고 우리 박람회장 가면 네네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정말 그 한 칸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네네. 어서 와서 영화 좀 보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맞아요.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켓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제가 베를린 영화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마켓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 최대의 마켓이었고요. 그 부스가 이제 크게 보면 민간이 하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하는 네. 그 부스들이 있고 거기에 191개 거의 200개 가까운 국가들이 민간 기업들이 부스를 열었고 네. 또 국가관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이제 약간 일종의 방갈로 같은 건데 네. 방갈로 같은데 이제 고급 방갈로라 그럴까요? 이렇게 국가관을 설치를 인터내셔널 빌리지라고 그래갖고 해변가에 쫙 해놓는데 각각의 부스가 이제 건물 안에 있는 민간관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뭐 최소 수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고요. 한 칸 하는데. 한 칸 하는데 예, 임대료 있고 예. 거기 시설비 있고 뭐 이렇게 관리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각각의 국가관들도 예. 200개 가까운 국가관들도 목 좋은 데는 거의 1억 넘게 낸다고 해요. 비용을 네네. 참가비를. 네네. 그러니까 뭐 마켓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부스나 이런 경제 활동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일단 임대료나 그런 경제 현상이 그럼 일어나고 그렇게 있고. 부스를 예쁘게 차려놓으면 네. 영화를 수입해다 파는 전 세계 나라의 그 영화 수입업자들이 다니면서 수출 수입업자들이 어떤 다 영화인지 오죠. 대강 설명도 듣고 잠깐 보기도 하고 그렇죠. 상담도 하고 하면서 그렇죠. 가져간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제일 많이 이렇게 바람직하게 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안이나 트레일러 이 기본적인 설명들은 먼저 보내놓고 예. 그럼 칸 영화제에서 실제로 상영을 하거든요. 스크리닝을 마켓 스크리닝을 따로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모여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직접 그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 나 너무 잘 봤으니까 들어가서 투심 가서 회사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고선 나중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고. 영화만 주고받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연간 그래도 제일 모이고 싶어하는 바이어와 셀러들이 마켓은 이제 칸 마켓인 거는 분명히 보이고요. 한국 업체들도 이번에 뭐 8개 정도 CJ 롯데 뭐 NEW 그다음에 저희 영화를
세일즈하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예. 화인컷이라는 회사, 뭐 에이스메이커 뭐 이런 회사들도 한 8개가 부스를 열었고요. 이번에 190개 넘게 열었는데 뭐 예전만큼은 아니었다 그래요.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들도 많이 느꼈다고는 합니다. 네. 오랜만에 영화인들이 좀 북적북적하는 북적북적했습니다 정말. 예.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영화들도 우리나라 이번에 영화들 상 받은 영화들은 그러면 이번에 또 계약도 그렇죠. 좀 되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뭐 예. 화인컷 포함해서 뭐 저희 영화도 마찬가지고 저희 음. 영화는 사실 2월 말에 촬영을 끝냈고 이번에 거의 뭐 CG 작업도 못한 채로 출품을 했거든요. 영화 제목이 다음 소위는. 다음 소위는. 근데 이제 네. 그거를 그러니까 뭐 미리 매매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보고 거래도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브로커나 헤어져 계시면 제가 이건 뭐 저도 투자자니까 그냥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선판매 형태로 워낙 유명한 감독들이고 해갖고 네. 이미 이제 선판매 형태로 어느 정도 계약은 돼 있었고요. 저 감독이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죠. 미리 살래. 그렇죠. 그래갖고 뭐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생충 넘어서는 선판매를 기록했고 각 나라에서. 네, 그렇습니다. 190개 넘는 191개 국가 정도가 예. 192개 이렇게가 헤어질 결심을 구매를 했고요. 브로코도 170개가 넘었는데 이번에 마켓에서 조금 더 팔렸다 그래요. 그래갖고 뭐 정확히 금액을 계약 조건도 다 다르고 하지만 정확히 금액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총 예산 중에 네. 50% 이상씩은 두 영화 다 선판매로.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국가에서 와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내가 팔겠습니다 하면 그 나라는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끝인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비딩을 붙이죠. 보통 예. 이제 딜러들이 보통 이제 큰 기업 CJ나 이런 데들은 직접 하는데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화인컷이나 M9 이런 회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에스킹 그러니까 먼저 가격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입찰해 보세요. 그런 네.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럼 스크린은 그러니까 이번에 칸 영화제 때 네. 상영관을 열어주고 어허. 먼저 공식 상영하기 전에 먼저 상영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작은 관에서 그럼 바이어들 와서 보고 거기서 이제 비딩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합니다. 그럼 190개 국가에서 이미 사간 어떤 영화가 있다면 네네네. 그 영화는 나중에는 잘 돼도 수출은 어차피 더 추가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도선매가 된 거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국가 일장일단이 있군요. 들어보니. 일장일단이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완전히 보지 않은 상태로 선판매가 되는 게 네. 약간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살 때 그냥 시놉시스 정도만 보고 시놉시스, 트레일러, 뭐 캐스팅, 그 정도. 기획, 그다음에 감독 뭐 이렇게 보고 하죠. 네. 대박 투자는 대체로는 약간 묻지마 투자여야 되나 봅니다. 이게 보니까 특히 마켓에서 특히 수입을 하는 부분은 네. 저는 진짜 수입은 엄두도 안 났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레일러만 보고 프로모 영상 이렇게 보고 비딩을 붙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완성도가 받아봤을 때 떨어지는 영화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모험적인 측면이 있죠. 그 수입 사가는 경우에. 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도 도장 찍고 사가니까 네네네. 나는 끝까지 좀 보고 사겠어 하면 나한테 찬스가 안 오는 안 거죠. 오는 경우가 많죠. 야, 네. 서로 좀 답답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또 묻지마 투자를 해야 제작자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감당돼서 또 제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한국 영화들은 좀 거래가 잘 됐어요? 한국 꽤 영화- 주인공들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의 뭐 진짜 칸 영화제 그러니까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극장이 이제 빨레라 그래갖고 극장이 류미에르 극장이 앞에 있는데 예. 그 앞에 이제 가장 큰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빈들이 묵는다는 그 마제스틱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CJ가 그 영화 두 편의 광고를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의 뭐 칸 영화제 상영관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그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이었고 이번에 상도 뭐 경쟁 부문에서 주목도 많이 받았고 평점도 헤어질 결심이 가장 높았거든요. 예. 상영 이후에도 관심을 많이 받았고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탔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 분들은 뭐 로컬에 가깝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좀 한국 영화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저희 담소이란 영화도 비평가 주간에서 폐막작이기도 했고 예. 두 번을 상영을 했는데 이제
기자 시사 때 그 스크리닝 하고 나서 이렇게 한 7분 정도 기립박수를 쳤는데 예. 언론사 할 때는 잘 그런 걸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립박수를 잘. 네, 근데 그 지금 이례적이었다고 하면서 음. 비평가주간에서도 저 영화 이제 맨 앞에다가 걸어놓고 해서 음. 하여튼 한국 영화들이 여러모로 많이 보이는 이번 행사였습니다. 비평가 주간의 폐막작이라고 하면 그게 제일 유명하거나 비중 있는 영화라는 의미예요. 글쎄 뭐 그 개폐막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걸로 개막일 날 네. 공식적으로 상영해 주는 그 영화. 네네네. 폐막일 날 공식적으로 상영하는 그 네, 영화. 그렇습니다. 이제 클로징 필름 그래고 딱 명칭을 해서 아,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공연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수가 네, 그나마 그런 비중 있는 것처럼, 가수인 거하고 비슷한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느낌인가 하고 있습니다. 보군요. 많이 좀 팔렸습니까? 직접 제작도 하셨으니까 아, 팔려야 돈이 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영화는 뭐 예산이 그렇게 큰 영화는 아니어서 예. 15억 정도 되는 영화고 음, 해외 판매가 일단 된다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고무적인데 일단 네. 시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을 포함을 해서 뭐 인도랑 이제 아시아계들도 예.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만 몇 군데가 이제 그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시작이고 저희는 이제 계속 세일즈를 해나가야 되는 야. 상황이어서 15억 들여서 만든 영화가 완성도 다 안 됐는데 일단 출품도 했고 네, 출품 완성 안 됐어도 갖고 와 보세요, 틀어 보세요, 그럽니까? 그 CG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음. 안 된 거는 그래서 저희가 출품할 때 양해를 구해갖고 실제로 이렇게 큰 깐 영화제는 그 굉장한 형식과 네, 규격을 예. 자랑을 하는데 외장하드를 어떤 그 정해진 박스에 포장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가려고 감독이랑 저랑 하나씩 들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이게 두바이 항공 그 에미리트 항공 타면서 중간에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2개 나눈 거예요? 아니에요, 두 개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하드로 2개로? 네, 하드를 두 개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하나는 저 팀 주고 하나는 이 팀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나는 여기 꽂고 이제 하나는 이제 나 백업을 하는 그래서.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뭐 폭탄으로 오해를 받기도 할 정도로 직접 들고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영화계가 어려웠죠,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되게 어려웠고 어쨌든 그 큰 기업들이 가뜩이나 그 전에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문제였는데 큰 기업들도 지금 투심을 잘 못 열고 있고 예전에 만들어놨던 영화들 지금 이제 개봉하기 바쁘거든요. 사실 헤어지기 결심이라는 영화도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칸을 출품을 하려고 했었고 완성은 다 됐고. 완성은 거의 다 됐었고요. 예. 근데 그렇게 묵혀둔 영화들이 수십 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봉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회전이 잘 안 되는 측면은 있고 그렇게 새로 영화 제작하기도 부담스럽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투심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대기업 배급사들은 투자 배급사들은 새로운 영화들에 대해서 예. 이제 막 그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화들이 묵혀 있기 때문에 밀린 것랑 경쟁해야 네네네.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영화들은 더 좀 힘들고 그래도 이제 뭐 큰 영화들이나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이제 큰 배우들 큰 영화들이 있는 것들은 또 기회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 기대와 뭐 우려가 지금 사실 좀 공존을 하는 상황이죠. 영화계만 생각하면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빨리빨리 숙제하듯이 우리 관객들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봐주시길 희망하고요. 그래야 빨리 미리 제작했던 영화들도 그렇죠. 빨리빨리 상영하고 그렇죠. 끝내고 네네. 새로운 영화들도 얼른 만들어져서 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확정이 다 개봉 날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여름 시장은 뭐 한 1,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대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올해 여름에 개봉할 영화들의 그 제작비들이 네. 대표적인 게 외계인이 거의 3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전하는 올해 여름 영화 시장에 도전하는 영화들의 크게 네 개가 있는데 제작비 합의. 영화들이. 예. 외계인도 그렇고 한산이라는 영화 그 명량 다음에 네. 그 영화도 3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헌트라는 영화 네. 이번에 그 칸에서 선보였던 이정재 네. 감독했던 그 영화도 순수 제작비만 200억이 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칸에 작년에 출품을 했었던 네.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그것도 300억이 넘는 영화입니다. 300억 정도 들인 영화는 관객이 얼마나 들어야 브레이크 이븐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브레이크 하려면 예.
보통 한 4,200원에서 4,500원 정도 계산합니다. 한 명당. 한 명 관객이 들면 네, 영화 제작 네. 쪽에 떨어지는 돈은 그렇죠. 4,200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누기를 해보면은 아, 100만이면 한 200, 한 20만 1,000만 될까요? 관객 들어야 420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0억이면 300억이면 한 700만 네. 관객 정도를 네, 들어줘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예. 극장만 보면 그렇고요. 네. 근데 그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유통, 그러니까 극장 이후에 그 윈도우들이 예. 상당히 많이 좀 열려 있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이제 OTT라는 또 마켓도 많이 생겼고 플랫폼도 생기고 해서 전반적으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나면은 어지간한 영화들은 50% 이상을 네. 나머지 디지털 판권에서 아, 거두는 경우들이 벌로요? 많습니다. 아, 네. 요즘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은 좀 조금 고무적이긴 바뀌었군요. 한데 극장에서 안 된 영화들은 또 비해도 안 되는 또 악순환도 좀 있는 측면이 있죠. 예. 다음 소희라는 작품의 제작자인 한성대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의 김동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로 이어갑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GS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요즘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회사는 어떤 속셈이 있는 건지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슈퍼마켓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은 네. 뭐 장사는 잘 될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저거 하고 계실까? 이제 그 앞으로 이게 시장 포화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도 같이 들죠. 투자자들은. 그렇죠. 네. GS 리테일도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강아지 고양이 왕국을 우리가 건설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했던 게 2020년에 편의점하고 홈쇼핑을 합쳤죠. 그래갖고 이제 네. 온 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 유통 기업이 됐다. 근데 문제는 유통 채널을 합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음. 여기서 내세운 게 자 이제 그 반려동물 세계 이제 왕국을 만들겠다. 동물의 왕국인 것인데 네. 여기서 내세우는 목표가 재밌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네, 맞아요. 반려동물의 무덤까지. 이게 되게 복지 용어로 되게 유명한 그 구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반려동물이라는 것도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케어할 수 있는 생애 주기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투자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없으면 발굴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 산업의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가치 사슬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요. 그게 2017년부터 이제 올해가 2022년이니까 5년 이상 하고 있어서 또 가시적인 모습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려동물이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네. 다양한 게 필요로 하죠. 그렇죠. 먹이도 네. 필요로 사료, 뭐 기저귀 등등 뭐 다양한 사실 게 뭐 필요. 사람하고 똑같죠. 사실은. 네, 맞아요. 약도 필요하고 맞아요. 필요할 네. 텐데 그거를 이제 GS 리테일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운영하니까 홈쇼핑도 갖고 있다고 맞아요. 하니 그냥 그런 곳에서 팔겠다. 사실 그것도 시너지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국내 반려동물 산업 자체가 인더스트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애 주기마다 뭐가 필요한 건 알겠어. 근데 네. 해당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이 없으면 그러면 뭐 갖다가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GS 리테일이 뭘 하고 있냐면 아예 밑바닥부터 이제 깔아서 아예 만들겠다 우리가. 파운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이 기업부터 얘기 드릴까요? 그 요즘 반려동물 숫자가 증가하면서 그 반려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넌다고 하죠. 세상을 떠나면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근데 이제 키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싶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장내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게 21g이라는 회사인데 네. 21g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갖고 21g이 더 장내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또 이제 뭐 사실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건을 사는데 네. 뭐 이제 커머스 전문 반려동물 커머스가 있으면 좋은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런 게 펫 프렌즈 또는 어바웃 펫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도 있고요. 이거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네, 쇼핑몰인데 어찌 보면 반려동물 경쟁사인데 그냥 그럼 투자를 한 거네요. 그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였는데 나중에는 투자했다가 펫 프렌즈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커머스 한국 반려동물 이커머스 시장의 쿠팡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일단 뭐냐면 빠르고 배송이 빠르고요. 예. 24시간 서비스 해주기 때문인데 이걸 아예 투자했다가 나중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먹는 거 있잖아요. 사료 브랜드가 있어요. 픽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용품 브랜드. 그러니까 뭐 이제 먹는 거 말고 이외의 용품들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펫띵 물건이 있다 띵이고 뭐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스마트 기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저도 알아봤더니 예. 그 키우는 분들은 있을 텐데 보면 그 반려동물 털들이 있고 목욕시키잖아요. 예. 예전에는 드라이로 사람이 하는 드라이어기로 뭐 말렸는데 그냥 무슨 집 같은 거에 집어넣어 놓으면 예. 그 전 사방팔방에서 다 뜨거운 바람이 나와갖고 털을 후 말려주는 기라던가 또는 뭐 배가 고프면 밥그릇을 채워주는 스마트 그릇, 밥그릇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맞고요. 이 밸류체인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을 대기업들, GS 리테일 같은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 꽤 있는데 네. 아예 이렇게 터프하게부터 하는 경우는 드물죠. 네. 반려동물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네. 이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CVC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안에 있는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GS 리테일 안에 이 기업 벤처 투자 조직이 있어요. CVC 조직이.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전략 조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생기게 되는 건데 GS 리테일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GS 리테일 회사 안에는 편의점 사업 부문, 맞아요. 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또 호텔도 있어요. 호텔도 있죠. 네, 서울 호텔도. 삼성동 어딘가에. 맞아요. 네, 예, 네. 거기 호텔도 하고 거기에 거기에 반려동물 시장 투자 전문 사업 부문 뭐 이런 것도 있다는 뭐 거죠. 이제 지금은 그 부분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CVC 조직이 그 그림 그런 걸 역할을 한다는 헤드쿼터 거죠. 역할을 하면서 예. 하나 모으고 있어요. 이 GS 리테일에 GWS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뭐냐면 그 큰 기업이 돈은 있는데 그 이제 무게가 덩치가 크니까 혁신의 속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만나갖고 같이 이제 민글링이라고 하죠. 섞여갖고 친해지고 얘기하면서 정보 주고받고 서로 이제 같이 혁신하는 이노베이션하는 행사인데 GWS가요? GWS가 이게 무슨 박람회 같은 겁니까? 예, 박람회예요. 컨퍼런스인데 Grow with GS. 요거 약자가 GWS입니다. 그러니까 GS 그룹이 스스로 여는 박람회군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 반응이 있는데 그 LG나 GS 그룹의 좋은 점이 이제 상생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내부에서도 했는데 외부에서도 한다면서 스타트업들하고 협업이 잘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반려동물 비즈니스 주제를 잡아갖고 GWS를 하면서 네. 관련된 스타트업을 쫙 모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잘 되는 기업 중 하나였던 1위 쇼핑몰 쿠팡이라고 불리는 페프렌즈를 투자했다가 인수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왕년의 대기업들이 왕년에는 잘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미래의 먹거리가 이제 고민일 거예요. 저도 처음에도 슈퍼마켓 편의점 괜찮긴 한데 네.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저러지 하는 이제 그런 걱정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미래를 여는 스타트업에 우리가 투자하면 될 거 아니냐 한다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네. 우리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있건 없건 간에. 네, 시너지가 있으면 더 좋고 네.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거에 진출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예전 대기업들은요 좀 나쁜 게 뭐였냐면 골목상권 침해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인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유사한 회사를 차려버리는 경우 네. 가장 나쁜 경우였는데 GS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기존 기업들 스타트업들하고 협업을 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다가 좀 큰만하면 인수한다면서요. 근데 인수하면 사실 창업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중간 익스it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돈을 그러니까 사실 IPO 상장해서 대박 나는 거 꿈이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길이 먼데 네. 중간에 그냥 이 정도에서 한 팔아보자 뭐 이런 거 사실 생각할 수 아예 있잖아요. 창업한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아예 뺏기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영을 참여하게 되니까 네. 사실 더 큰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간 이 익스it이라고 하는 거. 이 업계의 2등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이 골목상권 들어온 거잖아요. 네, 뜨끔. 네,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로 네. 들어오든 뭐 소비자야 뭐 경쟁이 치열하면 좋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게 상태의 어떤 그 흐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국내 반려동물 시장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2020년 기준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입니다. 가구 수가 638만 가구인데 그게 이제 전체 우리나라 가구 수가 2,300만 가구 보는데 한 27% 넘게 30%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원래 2018년에 500만 가구였거든요. 600만 가구 넘어섰으니까 점점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만하면 다 기를만 사람은 기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뭐 한 마리 아니고 여러 마리 기르는 경우도 있고 시장 포화가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네. 파악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더 얼마까지 늘어날 걸로 봅니까? 2027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 3조 원 정도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7년까지 몇 년 안에 6조 원 증가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중요한 건 이거죠. 가구 수가 있긴 한데 네. 왜 집집마다 애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자녀 가구 똑같아요. 여기서도 21년 기준으로 1,100만 마리 정도가 개체수인데 예. 2026년까지는 4년 지나면 1,500만 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개체 수는 약 한 50% 늘어날 건데 맞아요. 네. 시장 규모는 2배로 늘어날 거라는 건 돈을 더 쓸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똑같은 네, 개를 맞아요. 기르더라도 맞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더라도 네. 그게 충분히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들을 이제 이 시장을 분석하려면 네. 반려동물한테 뭐 먹어요, 뭐 좋아해요, 너 뭐 어떤 물건 좋아하니, 어떤 브랜드 선호하니, 뭐 어떤 사료 좋아하니 네. 물어봐야 되는데 답을 하면 뭐 멍멍 왈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옹야옹.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장 데이터 조사가 아주 되게 어려운 분야인 뭐 거죠. 기르는 분한테 사람한테 여쭤봐야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네. 아이를 기르는 케이스에서는 부모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그렇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더 아직 많아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정확도가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시장을 이제 끌고 가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빅데이터가 없는 시장이어서 하자면 눈 가리고 운전하는 거고 비슷하거든요. 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뭐 추세가 어떤지 사실 쉽게 알 수 없고 이 개체수라는 것도 사실 추정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GS 리테일이 아주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투자를 하나 했는데 그 IMDT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이 IMDT에 투자한 게 사실 전체 이런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 같은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건? 이게 뭐냐면 동물병원한테요 그 경영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동물병원의 경영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요즘 그 Saa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서비스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소프트웨어 as a 네, 서비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 동물병원들도 보면 그 의사분들이요 창업을 하면 뭐 이제 의료 면허증을 가진 자영업자잖아요. 네. 근데 사업 운영한 적도 없고 가게 운영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강호에 나오면 대학에서는 아픈 동물 고치는 것만 배웠지.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주는 서비스가 네. 인간병원이 MSO라고 불려요. 이게 경영 지원 서비스 회사인데 예. 동물병원도 똑같은 MSO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MDT가 그 MSO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회사고요. 벳아너스라는 서비스 이름인데 그걸 운영하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에 이제 그 동물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어쨌든 병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일단 치료에만 전념해라. 네, 그러면 뭐 손님들 고객 데이터라든가 기타 등등 마케팅이라든가 뭐 CS 이것저것 뭐 사와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건 다 우리가 신경 써줄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의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치료만 점령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그 안에 데이터들 안에는 이런 게 있죠. 이 동물이 뭘 먹는가? 사료. 근데 이제 동물 시장 안에서 가장 큰 게 사료거든요. 네. 이 사료 시장에서 어떤 사료가 많이 팔리는가와 또 더 나아가면 어떤 사료는 동물들한테 뭐 비만을 불러일으키든 사실 인간이 겪는 병을 다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비만 뭐 당뇨 이런 것들 관련된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떤 사료 팔까? 네, 이런 것들의 데이터 추적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거죠. 장난감 갖고 있으세요? 어떤 사료 하세요? 뭐 잘 노나요? 뭐 매일 같이 뭘 갖다 놓는 그렇죠. 건가요? 이거를 네. 기업이 물으러 가면 안 가르쳐 주는데 소비자가 동물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물으면 다 얘기한다 이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다 기록해놨다가 그 데이터가 쌓이는 게 IMDT고 여기에 GS가 투자했죠. IMM 프라이빗 이코트하고 한화가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일례 들어드릴게요. 21g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지 그 건너는 원인, 질병이 뭔지, 사고인지 질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네. 알 수가 없는데 21g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제 동물들이 세상을 떠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시장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GS 리테일이 투자한 회사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이 되는 게 빅데이터인 거죠. 네. 그런 거를 한다. 네. 또 어떤 회사를 이 GS 리테일은 건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요. 네. 아까 이제 펫프렌즈하고 어바웃펫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그냥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펫프렌즈는 이 동물 시장의 쿠팡이고 예. 어바웃펫은 여기서 또 우리 동물한테 좀 좋은 거 먹이고 싶다. 이런 집사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건 일종의 그 펫프렌즈 시장 이 반려동물 시장의 마켓컬리랄까? 네, 좀 프리미엄한 콘텐츠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둘 다 먹을 거 팔아요? 먹을 것만 파는 건 아닌데 네. 먹을 것이 가장 사료 시장이 제일 커요. 반려동물 시장 안에서는. 어바웃펫은 좀 비싸도 괜찮은 네. 것들을 많이 갖다 놨는 그쵸. 모양이네요. 요즘은 사실은 그 집사분들이 그 우리 고양이한테 영양제도 많이 먹이거든요. 반려동물 영양제. 나는 안 먹는데 영양제 드세요? 뭐 이런 것들. 예. 또는 심지어 이게 아주 큰 시장인데 사람과 동물이 같이 먹을 수 있는 휴먼 그레이드 시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먼 그레이드라는 게 뭐냐면 예. 이걸 동물이 먹지만 사람이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것. 네, 그 정도의 수준에. 하기야 둘 다 포유류니까 그렇죠. 뭐 네. 누구 먹으면 탈나는데 누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휴먼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우리 동물들한테 우리 수준의 음식을 먹이겠다라는 주인들이 있거든요. 같이 먹어라. 네, 같이 이제 예. 같이 먹어도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까지 있어요. 유전자 변형 안 된 것들 이런 시장까지 있어서 점점 네. 커지고 있어요. 이 시장 프리미엄 예전에는 시장 같이 자체가. 먹었는데 순서가 좀 달랐을 순서가 뿐이지. 달랐죠. 네, 순서가 바꾸면 큰일 나고. 네. 네, 이런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같이 먹는 쪽으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있긴 하죠. GS 리테일이 이런 식의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것이 네. 과연 지금 그런 여유가 있나? 이런 시장의 우려는 있어요. GS 리테일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이요.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 장사 안 됐고 홈쇼핑은 처음에 좀 잘 되나 싶었는데 2020년에는 2021년 되니까 그 시장 자체를 다 디지털 이커머스들이 가져갔잖아요. 뭐 쿠팡, 마켓컬리, 뭐 무신사 이런 데들이 패션, 뭐 푸드 이런 시장을 다 가져가면서 홈쇼핑이 또 안 돼요 장사가.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네. 편의점, 홈쇼핑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돼 갖고 그게 좀 걱정이죠. 특히 홈쇼핑은 업계에서 들은 얘기인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전에 인터넷 쇼핑하는 분들과 홈쇼핑하는 분들은 아예 연령대가 나눠져 있었대요. 네. 인터넷 쇼핑은 비교적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맞아요. 쓰고 네. TV 홈쇼핑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맞아요. 네. 그럼 뭐 전화만 걸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요. 그 인터페이스에 네. 익숙하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그 나이 드셨던 분들이 다 인터넷 쇼핑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쵸. 네. 이것도 쉽네. 맞아요. 그러면서 굳이 이제 홈쇼핑 안 사신다는 거예요. 네, 홈쇼핑은 고시장. 그냥 어차피 가격 검색도 안 하고 저거 좋다 싶으면 저걸 사야 되는데 이제 맞아요.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니까 가격 검색도 하시고 하면서 근데 마진 많이 남던 맞아요. 홈쇼핑 상품을 안 사신다고. 근데 거기 하나 문제는 TV에 들어가니까 TV라는 플랫폼에다 내는 송출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예. 쓰는 시장은 줄고 비용은 증가하는 것. TV 송출료 때문에 남는 장사가 없게 되면서 이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려서 사실 그런 거죠. 사람이 행복해야 동물도 행복한데 GS 리테일 쪽에 이제 사람 시장이 좀 잘 돼야 된다. 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물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장은 분명히 커지는데요. 문제는 예.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 시장의 그 성장 속도가 아직은 빠르지 않다는 게 문제고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시장 변동이 있다는 것도 걱정이죠. 네. 또 동물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또 동물 용품 구입하다가 사람 것도 같이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파생되는 것도 기대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오늘 동물 시장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